네. 8강이고요. 현대사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대사까지, 일제강점기까지 잘 넘어오셨고요. 이제 마지막 8강에 해당되는 현대사 파트 들어가 볼 텐데요. 내용은 이제 1945년 광복 8월 15일 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하는 그 시점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현대사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어떤 그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된 사실만 이제 여러분들 수험의 범위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의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노무현 정부까지의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까지 내용이 조금 이렇게 언급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 많진 않죠.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한 문제는 좀 너무 적고요.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요거를 이제 나올 수 있는 출제 범위를 틀을 조금 잡아드리면 요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7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부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독립을 하는 거는 주도권이 열강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45년부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부는 1948년 8월 달에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의 과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미군정하고 소련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치를 받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르게 되고 어떻게 해서 북한의 정부와 우리의 정부가 따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지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남한의 정부가 수립되는 요 시점까지의 과정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민주화 운동이에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저 민주화에 대한 어떤 과제를 지금까지 더욱더 이 민주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와 과정들 여기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헌법이 9번이 바뀌어요. 9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기본법, 근간이 되는 이 헌법을 이렇게 9번이나 바꾼다라고 하는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에 앞서서 이런 헌법이 개헌된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앞서서 이런 헌법이 바뀌어지는 사례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우리의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과제로 남아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북 관계.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 달린다라고 했을 때 역대 이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어떤 관계나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현대사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대사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여러분들도 이제 뭐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표출한다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 쉽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이제 뭐 어떤 정부를 옹호하거나 대놓고 너무 비판하거나 이러면 얼굴이 이렇게 좀 붉어지거나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보시거나 아니면 겪어보거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는 좀 개인의 어떤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반영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를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점을 잡고 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처음에 정부를 세웠을 때 국민과 이 정부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우리가 약속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헌법에 이 1조항에 우리는 뭐라고 우리를 약속했냐면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이다.
이런 정치 체제를 갖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민주공화국은 뭐냐? 민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좀 풀어서 보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표자는 법과 같이 약속하고 만들어놨던 법하고 제도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적 제도죠. 그래서 이 대표자는 어느 누구도 이런 민들보다 더 우위에 서서 민들의 자유나 권한을 억압할 권리는 없어요. 모든 권한은 이임된 거예요. 그런데 저런 절차를 어떤 개인이 영구집권하려고 했다던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어떤 헌법을 고치려 했다던가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뭐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건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공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주 그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경제 개발로 성장을 많이 시켜놨다라고 하는 공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좌절시키는 부분들도 그리고 좀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쪽에 가치를 둘지는 그거는 개인의 판단의 몫이지 그걸 뭐 너무 이렇게 함부로 강요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기준점을 가지고 그냥 내용을 그냥 팩트를 보시면 돼요. 현대사를.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걸로 막 이렇게 불키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요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의 시선,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팩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저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지우개 따먹기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우개 따먹기에 지우개에 막 이렇게 역대 대통령의 얼굴이 이렇게 만화 캐릭터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그런 지우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김영삼이 막 그려져 있고, 막 김대중이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지우개 따먹기를 하면서 그 대통령을 이렇게 숙지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낯설고 생소할 수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이 몇 대 했었고 누가 대통령이었고 이게 낯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언제 대통령으로 있었구나.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에서 헌법이 고쳐졌구나. 요런 것들만 좀 틀만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우선 볼게요. 우리가 이런 공화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제가 나간 핸드아웃이랑 요거를 꼭 같이 조금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 공화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공화국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정치에 대한 체제의 큰 틀이 바뀌었을 때 1공화국에서 2공화국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좀 하나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역대 대통령이 있었느냐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1948년에 8월 15일에 정부가 세워져요. 이제 공식적인 정부가. 45년 8월 15일 해방됐는데 이때 정부가 세워져요.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요때 요런 정부가 탄생되기 전에 일단은 먼저 국회의원을 먼저 뽑았어요. 우리가 그걸 총선이라고 해요. 국회의원을 뽑는 걸. 그래서 처음에는 국회의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요 48년 5월 달에 50 총선을 치르게 되거든요. 근데 저때 이제 나온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다라고 해서 재헌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재헌국회의원. 근데 이제 이들이 이 국회의원이 이제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재헌국회의원이 나오면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누구를 뽑냐면 대통령을 뽑았어요. 이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선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뽑는 건 직선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은 간선제로 됐어요. 그렇게 해서 뽑혀진 대통령이 누구냐면 누구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은 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이제 약속한 게 뭐냐면 임기는 4년이다. 임기는 4년이다. 자, 그런데 재선까지는 이때 이제 헌법에 약속을 했어요. 재선까지는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되냐면 3선은 안 된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우선 1대 때 1948년에 1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2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헌법이 9번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자, 첫 번째 1차 개헌을 하게 돼요. 근데 그 1차 개헌의 시점이 언제냐면 요렇게 2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1차 개헌을 하게 돼요. 1차 개헌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별칭으로 발췌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결국에는 헌법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 발췌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 간선제로 이렇게 뽑혔던 것을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승만은 왜 직선제로 바꾸려고 했느냐? 자, 내용을 대략 보시면 이게 이제 1948년에 임기 2년에 재헌국회의원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선은 언제 다시 치러지죠? 1950년. 임기 2년이니까. 그래서 1950년에 다시 총선이 치러졌는데 그때 들어온 그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에 좀 반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또 이때 당시가 뭐냐면 1950년 뭐가 터지냐면 6.25. 그러니까 이 전쟁 중인 거예요, 지금. 이 대선을 치를 때. 53년까지가 전쟁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무렵쯤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들로부터 직접 표를 받았을 때 대통령이 되는 게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직선제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직접 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통령을 그대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다 보고 이들을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엔 간선제보다 직선제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결국 직선제로 바꾸게 돼요. 이게 바로 1차 개헌이에요. 52년. 발췌 개헌. 그래서 이제 저랑은 이렇게 흐름을 보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개헌만 따로 보시기도 하면 돼요. 52년 발췌 개헌. 자, 그래서 이제 2대 대통령에 또 이승만이 당선이 돼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한 번 초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번 재선이네요. 2번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2번이면 끝나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헌법을 바꿔요. 2차 개헌을 합니다. 이 2차 개헌이 이제 54년에 이루어지는데 3선 연임 제한뒀던 것을 어떻게 한다? 철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철폐한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부결됐어요. 국회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4 아래는 버리고 그 다음에 5 이상은 올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학적 논리를 들이대서 결국엔 이거를 통과시키는 이런 걸 벌이게 되거든요. 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을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54년에. 그래서 이 54년에 바꿨던 2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3선 연임 제한 철폐예요. 그러니까 3선까지 가능하게끔. 근데 거기에 또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초대 대통령이 하나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개헌을 하게 돼요. 54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3선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대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지게 되냐면 이제 이 4대 선거에서 터지게 돼요. 이게 1960년 4대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86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할아버지고 그래서 이거를 비상사태가 되면 그거를 이제 대리할 수 있는 그 부통령의 자리가 되게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그 이기붕이라고 하는 부통령을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요 시기 때 부정선거를 벌여요. 이게 이제 3.15 부정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뭐 투표한 바꿔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리 사전 투표하게 되고 뭐 자유당에 나온 후보를 더 많이 찍게 하는 어떤 이런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이제 일을 벌이게 되면서 저 부정선거가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승만이 그동안 이렇게 이제 헌법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독재 체제로 나가려고 했던 이런 시스템의 경종을 울리는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60년대 터지는 이제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 그래서 이제 이제 4.19 혁명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전개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 수업에서 할 거고요. 이게 이런 과정 속에서 4.19 혁명이 터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이제 물러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게 되면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요 중간에 이제 과도 정부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4.19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공식적인 이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요렇게 이제 과도 정부가 들어와요. 근데 요 과도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요거 3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개헌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한테 힘을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제 말고 대통령 중심제 말고 내각 책임제로 이거를 바꾸자. 근데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있기는 하지만 힘이 다수당이 되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다수의 석을 확보한 이 다수당의 그 당의 대표 있잖아요. 당대표. 이 당대표가 책임을 지는 구조예요. 내각 책임제.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대통령의 힘을 낮춰요. 이런 내각 책임제로.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장면 내각이에요. 장면 내각. 그래 이때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대통령이 들어와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윤보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장면이라고 하는 저 인물, 장면 내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부터 이승만의 정부는 끝나고 2공화국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면, 내각 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20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이승만 체제가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게 막 분출되는 거예요. 이 장면 내각에 뭐 예를 들면 뭐 민주화 운동부터 뭐 민주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통일계에서도 뭐 막 여러 가지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것들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듯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게 제대로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면 내각이 그걸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기를 오히려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시기 때 4차 개헌도 합니다. 근데 이 4차 개헌은 뭐냐면 소급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소급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처벌하려고 했냐면 3.15 부정선거 일으킨 그런 세력들을 처벌하려고 요거를 한번 개헌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그러니까 소극적인 처벌이 됐다. 제대로 잘 못 돼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런 혁명 세력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과도기 속에서 굉장히 이 시기가 혼란하다라고 본 거죠. 누가? 박정희가. 이 군부 세력이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당시에 이제 이 박정희 제2군부의 사령부 소장이었던 이 박정희가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가지고 군부대를 이끌고요. 서울을 장악해요. 그리고 방송사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61년부터 이 63년까지 넘어가는 이 시기를 우리는 또 군정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런 군사정변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는 혁명이죠. 이 박정희 입장에서 이건 혁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너무 혼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혁명을 일으킨 거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급선무의 과제는 뭐냐면 일단 반공, 공산주의를 떨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개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어느 정도의 정돈이 되면 나는 민간 정치인에게 이 자리를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근데 결국 박정희는 본인이 정당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군사정변을 일으키고요. 62년이 되면 5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내각 책임제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돌려요. 대통령 중심제로 아예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뭐 국회를 원래 이렇게 나눠놨는데 양원제로 나눴는데 국회도 이렇게 단원제로 하나로 국회를 조금 견제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62년에 저렇게 이제 5차 개헌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63년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당을 만들고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년대부터요. 79년이니까 거의 80년까지네요. 60년부터 60년대 쭉, 그 다음에 70년대 쭉, 그러니까 대략 한 20여 년간을 박정희가 쭉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5대 박정희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한 번 하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이제 2번을 하게 됩니다. 2번을 하게 돼요. 근데 2번 가능한데 3번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 69년에 어떻게 한다? 6차 개헌을 한다. 그래서 3선 연임을 허용시켜요. 그래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랑 똑같아요. 똑같은 닮을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선 연임을 허용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또 다시 요 71년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대 박정희 대통령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요 71년에 저렇게 이제 박정희가 또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서 저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겨뤘던 인물이 누구냐면 김대중이었어요. 그래서 막 김대중의 인기가 굉장히 이제 조금 막 치솟고 있을 막 그런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렵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72년에 72년 10월 달에 우리가 10월 유신이라고 하거든요. 헌법을 또 한 번 바꿔요. 72년에 7차 개헌. 그래서 우리가 유신헌법. 저 유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한테 약간은 조금 독재 이런 의미로 기억이 되지만 저 유신은 원래 뜻은 나쁜 뜻은 아니에요. 무언가를 새롭게 다시 재정비한다라는 뜻이에요. 메이지 유신. 우리가 근대화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임기를 6년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간선제로 가요. 간선제. 그래서 이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뭐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단독 후보로 박정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거의 뭐 득표율이 뭐 90%에서 100%에 해당되는 그런 득표율로 당선이 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임 제안을 걸어놨던 것은 완전히 철폐시켜버려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완전히 철폐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계속 영구집권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게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국회를 해산하는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갖기도 하고요.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지명할 수 있는 그런 지명권도 갖고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나올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유신헌법 72년에 바꾸고 나서 그리고 요 체제에서 이제 다시 8대 대통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6년이죠. 이렇게 6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년, 78년 여기까지도 계속.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장기 집권,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 박정희의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이제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79년 YH 무역 사건. 가발 공장이에요. 근데 저 가발 공장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서 저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줄여요. 뭐 4천에 해당되는 걸 뭐 500여 명까지 막 줄여가지고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돈도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런 상황 속에서 저 집행위원장이었던 한 그 노동자가 이제 막 사망을 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근데
저때 저거를 이제 같이 조금 이렇게 지지해줬던 이가 누구였냐면 당시 이제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 그 신민당 당사에서 저런 농성을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YH 무역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그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 제명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터지게 되냐면 저 김영삼이 이제 제명당하고 나서 김영삼을 뽑아주고 김영삼의 고향이 됐던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이전과는 어떤 다른 규모의 항쟁이 터지게 돼요. 이게 이제 부마 항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 부마 항쟁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총탄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마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요. 박정희 대통령의 왼팔과 오른팔에 해당되는 차지철과 김재규의 어떤 다른 어떤 그 방향성을 내놓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굉장히 어떤 좀 라이벌 구도 속에서 저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를 이제 총으로 쏘게 되면서 박정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부마 항쟁.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넘어가셔서 갑작스럽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79년에 10대 요때 최규하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들어온 거죠. 잠깐 이렇게 10대 들어오게 되는데 약 한 8개월 정도밖에 정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누가 군대를 몰고 들어왔느냐?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장악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유신 체제 안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그거 박정희 때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서 그 체제 하에서 이 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들어왔다가 본인이 다시 80년에 8차 개헌을 하면서 다시 만들어요. 다시 뭐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1981년에 12대 다시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신의 체제로 해서 들어왔다가요. 다시 이제 본인이 헌법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인해서 간선제로 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 요 시점이 이제 5공화국이 전두환 시기가 됩니다. 81년부터 이제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때 뭐 80년에 이제 5.18 뭐 이런 것도 터지게 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러다가 8차 개헌을 했잖아요. 1980년에 저 8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 8차 개헌을 내용을 보면 7년 단임의 간선제 이렇게 가거든요. 다시 이렇게 간선제를 유지시키겠다라고 했던 게 80년에 8차 개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저런 이제 전두환의 저런 개헌에 반대를 하는 움직임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6월 항쟁으로 터지게 됩니다. 1987 1987년 6월 항쟁. 그래서 여기서 간선제 없애라. 그러니까 4.13 호원 조치. 근데 저런 이제 항쟁이 막 일어나는데도 전두환이 기존의 체제를 헌법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요. 간선제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철폐해라라고 하는 이제 뭐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런 막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6월 항쟁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이게 확산이 되니까 결국 마지막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개헌이에요.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쟁을 통해서 이걸 얻어내요. 5년 단임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5년 할 수 있고요.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직선제예요. 직선제. 지금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게 6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러면 요 9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당선돼서 진짜 국민들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표 받아가지고 올라온 대통령이 누구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2.12 사태를 같이 했던 노태우가 올라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결국 이 신군부 세력이 물러났는데 투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야당이 분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가
한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이 표가 다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후보자로 야당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들이 단합을 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각기 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국에는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체제 안에서 결국 국민들의 표를 받기는 했으나 완벽하게 군부 세력을 몰아내서 정권 교체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노태우가 88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김영삼은 최초의 어떤 민간인 정치인으로서 들어온 어떤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또 홍보를 하고 뭐 문민정부다 뭐 이런 이제 홍보를 하고 하게 돼요. 이 김영삼 때. 그리고 이제 김대중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넘어와서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지금도 저랑 이렇게 하는데도 되게 많다고 느껴지잖아요. 되게 많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막 이게 10하고 20하고 따지고 대통령 따지다 보면 되게 많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그래도 요렇게 한번 하고 들어오시는 거랑 이거보다 내용이 더 많아요. 더 방대하고 많아요. 그래서 이 틀을 모르고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는데 얘만 그냥 간단히 볼게요. PPT 보세요. PPT 보시는데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이렇게 줘요.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 일어났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그런 이제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우리가 그 8강까지 생기초까지예요. 제가 이거를 8강 안에다가 압축시키려고 진짜 많이 용을 썼어요. 이렇게 8강으로 줄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용이 한국사가 생각보다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놓은 어떤 요 틀을 정말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딱 정확하게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지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화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흡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쫓아오고 그걸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회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그 문의들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게시글이나 또 현강에서의 이제 학생들도 문의글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보시면 저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게 비록 생기초였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수업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간 안에 얼만큼의 진도를 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몇 개월 안에 어느 정도의 진도를 나가야 되고 이런 조금 커리큘럼의 좀 체계성이 조금 명확하게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수업의 구성은 가급적이면 좀 쉽게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하게, 조금 더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자꾸 하려고 좀 이렇게 하는 편인데, 우리가 이걸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시기별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요런 코스를 겪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처음에 생기초나 인문과정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념을 정의를 해요. 이 개념 완성 과정을 겪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전 연습에 들어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으로 그 가는 길에 이제 최종으로 점검하는 그 최종 마무리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단계별로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제 커리큘럼이.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 행정직에 대한
커리큘럼이에요. 제가 지금 뭐 검색을 하면 소방직렬 쪽으로 많이 또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일반 행정직도 병행을 해서 왔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조금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소방직렬 쪽에도 또 뭔가를 조금 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일반 행정직하고 엄연하게 이제 분리돼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 입문반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하신 것처럼 이 선사시대하고 근현대사를 총 8강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무료 강의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범위, 항상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앞에서만 내용 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부터 뒷부분까지를 꼭 반드시 한번 전범위를 이렇게 회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8강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 이제 여러분들이 본론에 들어가서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 걸 요렇게 이제 약 한 60강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게 현강을 기준으로는 한 2개월 정도 과정이거든요. 일주일에 2번 보고요. 한 번 볼 때 4시간 정도예요. 근데 저는 요번에 조금 새롭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기본하고 심화를 다 들어야지 앞에가 전근대사 그 다음에 심화가 근현대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해독을 하기 위해서 이 기본반에서 선사부터 근현대사를 다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정치사를 주로 중심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8강으로 했던 걸 다시 60강으로 풀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가 요게 이제 2개월 끝나면 현강 기준으로는 요게 2개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또 60강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요런 나머지 분야사를 건드릴 거예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파트.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될 거고 뭐 일부는 조금 여기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까지만 건드려주면 알아서 이게 착착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같이 이제 뭐 현강을 기준으로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 코스를 똑같이 여기까지 따라와야지만 기본 개념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건 뭐냐면 요 과정이에요. 기출 문제풀이. 근데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출제 방향성은 어떤 게 있는지 그 유형을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개념하면서 중간중간에도 한번 보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여기에다가 다 집중해서 문제를 들여다보시고 풀고 분석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할 때는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사부터 이렇게 쭉 나간 것처럼 앞에 단원에서 이렇게 700제, 문제가 한 700제 정도가 실려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같이 실전적인 연습, 개념 복습하면서 이제 연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시험 이제 임박하게 되면 요게 이제 항상 개편돼서 교재랑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20문항, 회차별로 1번부터 20번까지 전 시대를 다 아우르는,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보는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20문항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차 넘기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시점에 와서 하는 거는 아니죠. 여기에 와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연습을 이제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어떤 커리큘럼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요거하고는 또 이런 어떤 상황적인 시간적인 게 커리큘럼을 잘 쫓아오실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또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금 보완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소개하자면 하나는 요거는 난초 한국사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사실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시생들이 보는 건데 50강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공시하고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시하고 관련된 사료가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들어와 있는 문제가 조금 들어가요. 문제풀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이 난초 한국사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50강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권화 압축 강의라고 해서요. 요거를 다시 32강 안으로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수험생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뭐 다른 수업을 듣다가
빨리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진도를 못 끝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요렇게 이제 압축되는 이 강의를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다 압축시켜서 공부를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핸드아웃으로 제공이 돼요. 교재도 단권화가 있는데 32페이지 정도로다가 완전히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다 배우게 되면 우리 강목 노트라고 하는 거 한 140페이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32페이지로 압축시켜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시 한번 회독을 전체적으로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본래 취지랑 목적은 이 기출문제하고 같이 병행하라고 원래 이거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수험생분들은 자기는 그냥 기출은 문제만 빨리빨리 체크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빨리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뺐는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랑 같이 맞물리면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듣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이게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두 개를 분리시켜가지고 얘도 한 32강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병행해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얘는 얘대로 이것만 필요하신 분은 이것만 아니면 개념의 해독만 필요하신 분은 이것만 이렇게 나눠서 들을 수 있도록 요렇게 구성을 했어요. 요거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제 요거 수준별로다가 제가 다시 한 번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여기는 뭐 생기초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뭐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도 있고요. 조금 각양각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드리면 50점 이하는 요런 생기초나 난초한국사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한번 보시고 본 수업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면 모의고사 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70점 이하 정도 나온다. 모의고사 보고 했는데 그러면 개념에 대한 학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념 학습이 아직 완벽하게 잡힌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가는 필기노트를 다시 한번 회독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본 개념을 한 번 더 듣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70점에서 80점 이상 정도가 되면 문제풀이로 들어가셔서 빈틈을 계속 찾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거나 개념에만 머물러 있거나 혼자서 계속 개념서만 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빈틈을 찾는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조금 쉽고 빠르게 이렇게 좀 점수를 올려준다라고 하는 이렇게 좀 수험생들의 칭찬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쉽고 빠르게 공부를 하시면서 회독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 보고 다시 또 한번 전체 보고 이렇게 회독을 하면서 조금 더 시험에 조금 더 적합한 커리큘럼과 공부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자기의 본인의 스타일과 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상담도 하시고 도움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음 과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